패널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복지부의 의료정보정책과장님이신 오상윤 과장님은 아까 소개해드렸는데, 뭐 그래도 일어나서 한 번 더 인사하시고,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아주 귀한 분이십니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연구교수로 계신 박정현 교수님이십니다. 1분과시죠? 2분과, 1분과, 1분과 위원으로도 지금 활동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김준현 건강세상 네트워크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아까 어느 분 강연 중에 페이션트 인게이지먼트라는 말이 나왔고, 그것이 이제 처음에는 페이션트 파티시페이션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요즘에 와서는 페이션트 인볼브먼트, 나중에는 지금 현재는 페이션트 엠파워먼트 이런 단어로 이렇게 넘어가고 있어서 점점점 환자는 정보를 만들기도 하고 정보의 중심에서 그걸 관리도 하고 의료에 있어서 그런 역할을 액티브하게 하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건강세상 네트워크라고 하는 이 소위 소비자 단체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다음에 조윤미 대표는 오시는 대로 소개하도록 하고요. 이동훈 시사뉴스 기자님 오셨죠?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김옥주 교수님은 서울의대 교수십니다. 전공은 의료윤리 쪽을 하고 계시고, 오늘의 주제가 아까 말씀드린 LC, 에티컬한 문제, 그다음에 리걸한 문제, 소사이탈한 문제 이런 등등이기 때문에 특별히 윤리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박수 치셨나요? 네. 그다음에 김영 대표님은 사이넥스 주식회사의 대표십니다. 소위 이제 인더스트리 쪽에서도 한 분을 모셔서 말씀을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모셨고, 제가 네카 원장 할 때부터 쭉 같이 인연을 맺고 이렇게 왔고요. 여러 가지 행사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그래서 이 소위 산업계도 이렇게 헌신적으로 참여해야지만 세상이 굴러간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계신 두 분 중에 한 분입니다. 한 분은 오늘 초청이 안 됐는데 하여튼 그런 분이 두 분이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5시가 짝 지금 넘었기 때문에 패널로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지금 방금 인사하신 업계를 대표하셔서 김영 대표께서 한번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일 멀리 앉아 있어서 맨 마지막일 거라고 생각하고 의표를 찌르는 게 제 전공입니다. 마음 푹 놓고 있었는데 이게 처음 기회를 주시니까 감사하고 또 좋은 의견을 드려야 되는 의무감이 또 생깁니다. 오늘 발표를 전반적으로 다 들어보면서 이 위원회가 정말 많은 생각을 하고 있구나. 앞으로 ICT 기반의 헬스 이 케어를 앞으로 어떤 미래로 가져갈 것인가라고 하는 능동적인 생각을 가지신 이 서트 리더 분들이 다 참여하고 계셔서 저도 많은 아이디어를 얻고 생각을 자극하는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먼저 이제 제가 평소에 하는 일이 새로운 이 개발된 기술들을 사업화시키고 그거를 또 환자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과정을 준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규제적인 차원에서는 규제 준수 전문 컨설팅 회사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 거는 규제적인 차원에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좀 고려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번째 발표해 주신 서준범 교수님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발표 내용을 보면 저희가 평소에 이제 고민하던 것들이 다 집약이 돼 있고 산업계 입장에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좀 더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 다 들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조금 이제 식약처를 규제적인 차원에서
식약처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좀 이해를 하고 같이 우리가 좀 도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측면이 뭐냐면요. 지금까지 의료기기의 규제는 주로 하드웨어 중심적인 규제를 해왔습니다. 뭔가 눈에 보이는 거, 기계, 뭔가 재료 이런 그 하드웨어 중심적으로 되어 있고 식약처에서의 규제의 대상은 식약처가 허가해주는 시점에서 제품의 성능이나 모양이나 크기나 이런 것들이 확정된 상태에서 허가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식약처는 허가해준 제품이 똑같은 모양과 똑같은 품질로 계속 생산될 것이고 이 똑같은 상태로 환자한테 적용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태에서 안전성 요소를 확인했으니 안전하고 유효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기대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서준모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인공지능 또는 뭐 임상 결정 보조 시스템, 또 정밀 의료, 가상현실, 3D 프린팅 이런 것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식약처가 허가해 주는 것이 어떤 고정적인 상태의 물리적인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약처 입장에서는 규제 대상을 먼저 확정을 해야 되는데 규제 대상이 갑자기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이거를 환자한테 적용되는 그 상태가 안전하고 유효하다라고 알 수 있는가가 고민인 거죠. 그래서 지금 식약처가 기본적인 규제의 대상이 없는 것을 규제해야 되는 이제 멘붕에 빠졌다. 그래서 이거는 거의 그 세계 우리가 전쟁으로 말하면 한 4차 대전 수준의 모든 기반이 다 없어진 것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식약처가 최근에 그 NGS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 시스템이라고 하는 걸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조금 적용을 한 것은 이제 제품별로 허가받지 말고 알고리즘 또는 그 제품을 사용하는 그 주체의 품질 관리 시스템을 인증해 주는 방식.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FDA 프리서티피케이션 시스템과 유사한 방식을 이제 적용을 처음 한 겁니다. 그래서 조금씩 이제 식약처가 나가고 있는데 저희가 좀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는 기술의 발달은 너무나 빠르고 식약처의 학습 속도는 너무 느리고 또 규제를 만들어내거나 규정을 만들어내는 그 속도가 너무나 느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서준모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그런 것들이 지금 업계에서는 매우 빠른 속도로 발달이 되고 있는데 식약처는 그거를 효과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전문가 또는 준비가 너무 안 돼 있는 것이 안타깝다는 그 모습을 제가 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예를 들었을 때 제가 프리서티피케이션 시스템은 우리가 그래도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 아닐까. 이런 제품을 운영하고 판매하는 회사의 품질 시스템, 관리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확인을 하고 그 시스템을 인정해 줌으로써 일단은 사업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새로운 방식의 회사를 인증하는 방식의 규제 시스템으로 빨리 좀 전환을 해야 된다. 그런데 아까 저기 위원장님께서 프리서티피케이션에 좀 문제가 많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조금 한 발 더 들어가 보면요, FDA가 그 시스템을 거의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환자가 사망을 했거나 아니면 굉장히 위중한 상태에 빠졌거나 하면 거의 즉시 FDA가 알 수 있는 그 부작용 보호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거의 실시간 그 아주 위험한 상태는 감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위험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점을 좀 인식을 하고 회사의 인증 방식 그리고 또 사후 관리 체계로 통해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빨리 좀 공부하고 벤치마크해서 우리나라에 맞는 시스템을 빨리 좀 도입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한 가지 좀 의견이고요. 두 번째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진료 정보 교류 표준화 또는 이런 진료 정보의 그 교환을 통해서 아니면 환자가 직접 자신의 진료 정보를 취득함으로써 1차 의료를 강화하고 또 예방 관리를 할 수 있다. 이 아이디어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저를 좀 돌아보면 어떤 상태냐 하면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하면
그 건강검진 기관에서 건강검진 결과지를 저희한테 보내주거든요. 아마 다 받으셨을 것 같아요. 결과가 이러이러니 뭐 당뇨 관리하시고 운동 관리하시고 이런 정보를 다 줍니다. 어느 정도는. 근데 제가 개인적인 수준에서는 해야지 운동해야지라고 하면서 며칠 지나고는 금방 잊어버려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그 1차 의료기관에서 같이 평소 건강관리를 하는 시스템은 앞으로 굉장히 바람직하고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기본적인 좀 전제가 있어야지 되고 이 부분은 국가가 공공사업으로 좀 투자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료 정보의 그 교환에 있어서 IT 수준에서 교환을 하려면 그 진료 정보에 대한 교환을 하는 표준이 먼저 깔아져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외국에는 HL7이라고 하는 그 헬스 데이터를 교류하는 기본 표준이 있어서 그게 미국이나 유럽이나 아주 이제 국제적으로 요구가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는 그런 그 진료 정보에 대한 교환 표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요. 지금 우리나라 가지고 있는 거는 이런 정보의 항목을 서로 교환하자. 그리고 그거를 그냥 문서 형태로 교환하자. 이런 정도까지만 되어 있는 것이고 이게 그 데이터에서 데이터로 바로바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국가가 공공에서 좀 투자를 해서 국제적인 표준을 우리가 먼저 좀 인프라를 깔아야지 되겠고 그리고 세계적으로 이 헬스 데이터의 그 교환에 있어서 많이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 사이버 시큐리티에 대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헬스 데이터가 교류되는 과정에서 해킹을 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잘못 활용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이버 시큐리티한 된 보안도 정부가 우선적으로 좀 깔아줘야 하는 게 아닌가. 그게 마치 우리가 처음에 우리나라의 경제 개발할 때 고속도로 먼저 까는 것과 똑같은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먼저 공공에서 깔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업계에서 그거를 활용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가 비즈니스 모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전해야지 가장 효율적인 발전 모델이 아닐까. 그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영 대표님 감사합니다. 그 두 가지 큰 말씀을 해주셨고 하여튼 규제가 너무 뒤따르기 때문에 늦기 때문에 그 레깅 피리어드 동안에 업체가 참을 수가 없는 그런 것이 있죠. 그러나 하여튼 여기에 규제 전제는 모든 제품이 다 완벽하고 세이프하다, 뭐 효과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네, 하여튼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는 뭐 특별한 이유는 없지만 왠지 김준현 대표께서 한번 순서대로 안 지키시네요. 네, 저는 시민단체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주로 IT하고 이제 빅데이터의 활용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제 의견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시민사회 쪽에 좀 우려하는 점들을 조금 담아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사회적으로 이제 IT 또 빅데이터 의존성이 이제 점점 이제 강화되는 추세이긴 맞습니다만 지난 정부 때도 그러해 왔는데 이제 주로 이제 산업적 관점이라든지 업체 요구 이제 그런 거에 입각한 방식으로 정부가 빅데이터 등에 대한 접근 전략을 좀 만드는 게 아니냐 이제 그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공공 데이터를 이제 민간 기업과 이제 공유하는 방식의 전략들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시민사회 입장에서 좀 우려가 됐었고요. 뭐 지난 작년이었죠. 개인정보보호법하고 이제 충돌하는 이제 행정 가이드라인을 만든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게 비식별화 조치였죠. 그래서 이 비식별화 조치가 된 정보는 개인 정보가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식의 해석이 좀 타당한 거지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었죠. 사실 이제 기존의 이제 공공 데이터 연계는 이제 개인정보법상의 이제 목적 외에 사용되지는 제3자가 제공에 해당되는 것인데 그 개인의 동의나 법률에 법률적 근거가 없으면 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최근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심평원에서 민간보험사에 제공한 표본
데이터셋 그 6,400만 명에 해당되는 진료 정보와 플러스 이제 개인 정보까지 포함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이제 같은 맥락에서 좀 해석돼야 될 부분들이 있다 이제 그런 판단이 들고요. 그 보건의료 부문에서 이제 IT나 이제 빅데이터의 활용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환자 또는 국민 개인의 삶에 그 미치는 영향을 최대한 고려를 해서 그 실효성에 대한 그 충분한 검증이 먼저 전제돼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 속도라든지 적용의 범위들을 좀 판단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근거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이제 치료 효과라든지 삶의 질을 개선할 만한 그 입증할 만한 이제 신뢰할 만한 근거들이 있어야 되고 국내 임상 현장에서 이제 의학적 타당성이나 비용 효과성을 담보했느냐 하는 그 실제적 근거들이 있어야 그 적용의 실효성도 담보될 수 있다. 이제 빅데이터 적용의 실효성도 담보될 수 있다. 이제 그런 판단이 들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 빅데이터 활용이 이제 오남용의 여지를 이제 배제하기 어려운 점을 인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보 인권의 관점은 이제 평가절하한다거나 이를 이제 규제화나 대상으로 보는 시각은 좀 곤란할 것 같고요. 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이제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가를 그 정보 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인데 이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해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이 보건의료 영역에서 얼만큼 담보하고 있느냐 하는 것도 좀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제 생각엔 그 IT나 빅데이터 적용에 대한 그 적용에 있어서는 그 실효성에 대한 이제 그 실질적 근거가 확인돼야 된다는 점, 그 다음에 정보 인권이 보장돼야 된다는 점 두 가지 관점을 전제로 그 적용 범위를 이제 선정하고 확대해 나가는 것들이 필요하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하려면 저는 그 공적인 감시나 이제 관리 체계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좀 보여지지가 않아서 이제 그런 컨트롤 타워나 거버넌스 구축이 먼저 전제돼야 되는 것이 아니겠냐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뭐 제3의 독립된 기관 이렇게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민간하고 이제 뭐 정부 그다음에 이제 뭐 시민사회 그다음에 이제 정보 주체의 의사결정이 배제되어 있어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 주체인 일반 시민의 그 민주적 수기 과정도 고려를 해야 되고요. 좀 더 그 견제 기능을 강화한다면 그 중앙행정부에 대한 그 국회 견제 기능도 담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제 거버넌스의 운영 원리는 아마도 책무성과 투명성에 기반을 두는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보건의료 부분에서의 데이터 활용들은 이러한 것들이 가장 핵심적으로 좀 전제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 투명성 또는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 이제 이런 것이 결여돼 가지고 그 영국의 예를 들면 이제 케어닷 데이터 같은 경우는 작년에 폐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영국의 그 정보감독위원회는 그 불투명성은 공중의 신뢰 저하를 야기하여 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공중의 인식과 참여에 영향을 끼치고 공공부문 데이터 공유에도 장벽이 된다고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상호 신뢰와 투명성을 전제로 이 보건의료 영역의 그 데이터를 관리하는 공적 감시 체계가 필요하다. 이제 그거를 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 거버넌스 구축을 좀 먼저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주현 대표께서 특히 이제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빅데이터니 환자 정보 활용에 관한 방향에 대해서 이제 우려, 시민사회 단체 내에서도 많은 토론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대표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뭐 효율성이나 뭐 투명성 이런 것들이 담보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얘기고 공적인 감시 체계가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주 지나가신 말씀이고요. 좀 늦게 오셨지만 우리 연자 발표 중에도 환자가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중심에 있다라는 논의는 많이 됐고 그 권리를 충분히 인정해야 된다는 언급도 많이 있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김옥주 교수님 말씀을 좀 주실까요? 네.
저는 이제 그 한 10여 년 넘게 연구윤리, 의료윤리를 쭉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아까 그 미국의 커먼 룰도 1970년대부터 개념이 새로 생기기 시작해서 사실은 생명의료윤리의 원칙이나 의료윤리에 관한 것도 1970년대부터 생긴 개념이기 때문에 그게 오래된 개념은 아니거든요. 반세기도 안 됐는데 이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원칙이라고 하는 오토노미, 자율성 존중의 원칙이라든가 선행의 원칙, 악행 금지의 원칙, 정의의 원칙 등이 이제 이 연구윤리 분야나 그 의료윤리 분야에서 정착된 어떻게 보면 개념이고 더욱더 이제 확립된 개념이고 지금 우리나라 생명윤리 안전관련 법률이 이제 따르고 있는 미국의 커먼 룰이라고 하는 그 아까 처음에 발표해서 들으셨던 그런 것도 결국은 그 초기의 씨앗은 1974년부터 생겼으니까 한 20년 후에 그러니까 지금 정착돼서 법으로 된 것은 한 30년, 40년 후에 거의 반세기 개념이 처음부터 생기면서 반세기 만에 지금 이렇게 왜 바꾸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 저는 지금 우리는 어떻게 보면 초유의 그 테크놀로지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빅데이터 시대에서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생명윤리나 연구윤리는 기존의 그 오토노미, 셀프 룰, 자기 스스로 결정한 자기 결정권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이제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런 연구의 파라다임을 뛰어넘는 세상이 이미 이제 왔고 도래하고 이제 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셀프 디터미네이션에서 내가 동의하는 것만 하고 내가 동의하면 안 되고라고 하는 그런 과거의 자율성 존중의 원칙으로 해결이 안 되는 이제 시대가 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제 알고리즘이 있고 그 알고리즘이 더욱더 그 개개인이 알기 어려운 상황이고 빅데이터 쉐어링이 지금 내 손을 떠나면 내 데이터가 어디 가서 어떻게 되는지 더더욱 알기 힘든 그런 세상이 왔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제는 이제 그 윤리의 파라다임을 결국은 바꿔야 될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방금 말씀하신 그 김준현 선생님 말씀대로 결국은 그 정보 그 주체의 인권이나 자기결정권은 항상 존중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미 이제 다가오는 세상의 테크놀로지가 이미 그것을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게 한 세상에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인류의 번영과 안전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가 지금 주제이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서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첫 번째는 테크놀로지로 해결을 하는 게 이제 하나의 차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테크놀로지스들이 지금 고민하는 것처럼 어떻게 이제 정보의 시큐리티 혹은 디아이덴티피케이션 등등을 이제 그 테크놀로지로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되고 있을 것 같고 지금 모두가 어그리하는 바는 거버넌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아까 말씀드린 투명성, 책임성 책무성을 모두가 그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가장 아니스트하고 가장 정직하게 우리가 믿을 만한 그 주체에 의해서 이 정보가 표준화되고 또 정보가 질적으로 퀄리티인 정보가 모두를 위해서 악하지 않고 선한 목적으로 잘 사용되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게 이제 중요한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더 큰 우리에게 도전되는 것은 아까 LC 말씀하셨는데 Ethical, Legal, Social Implication의 입장에서 보면 결국은 사회적으로 우리 이 시민 사회가 어떠한 가치를 공유할 것인가의 문제, 즉 가치의 문제, 윤리의 문제가 결국은 그 테크놀로지와 거버넌스와 그 상위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정밀의료를 오바마 대통령이 했을 때도 이거는 그 전까지 우리는 피험자라고 해서 연구에 대상되는 사람의 관점이었다면 지금은 액티브하게 참여한 사람. 그렇게 그다음에 그 영국의 그 뱅크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정보가 책임지고 안전한 이런 그 시스템 만들어줄 때 기꺼이 자기의 정보를 쉐어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사람을 볼런티어를 모으자라고 하는 관점으로 이제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빅데이터는 결국 빅쉐어링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패시브하게 피해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한 개개인이 고민할 게 아니라 지금 앞서 말한 다른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은 정부에서 혹은 뭐 OECD에서 그런 움직임이 많습니다만 그 체계적으로 어떤 그런 그 질적인 데이터의 관리의 거버넌스를 어떻게 하고 테크놀로지를 어떻게 하고 표준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책임을 지고 그리고 시민사회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전하고는 달리 이런 우리의 데이터 쉐어링을 어떻게 해서 더 그 의료비를 절감하고 더 많은 사람에게 베네핏을 가게 할 것인가를 같이 고민해야 되었던 것이 바로 시대적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생명윤리 안전에 관한 법도 지금 저는 생명윤리과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새로운 시대 이전의 파라다임으로 안 되는 그런 이 시대적 요구에 맞춰서 어떻게 법을 개정할 것이고 어떻게 시민사회 참여를 유도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빠져서는 안 될 것이 디지털 갭입니다. 결국은 저스티스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될 것 같은데 이 테크놀로지에 액세서블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간의 이 우리가 이 빅데이터나 이 테크놀로지 통해서 우리가 베네핏을 쉐어링하는 쪽으로 가게 된다면 그러면 거기에 레프트오버 된 사람은 사회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결국 우리가 모두가 같이 책임지고 그 디지털 갭을 줄이고 우리의 이 테크놀로지로 그 쉐어하는 이익을 다 같이 공유하도록 하는 것들을 더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1970년대 때부터 이제 미국에서 의료 윤리에 대한 이슈가 제기가 됐고 벨몬트 선언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논의가 시작됐죠. 그래서 그런 거가 지금은 그 시대의 패러다임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고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인허가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이 윤리의 문제, 정보의 문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제 아주 큰 패러다임 시프트를 우리가 뭐 염두에 두고 대처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시민단체나 환자분들에게는 이 데이터 쉐어링을 통한 사회적 베네핏을 좀 고려하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유사한 뭐 내용이 죄송합니다. 유사한 게 아니라 이 언론계 시각을 좀 지금쯤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동훈 기자님께서 한번 말씀. 예, 안녕하세요. 그렇게 의료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까 별다른 말은 못 하겠고 그냥 이게 돌아가는 전반적인 어떤 이런 사항이나 좀 이런 하고 싶은 말을 좀 하고 싶은데요. 현재 보면 그 전 세계의 어떤 그런 그 국가들은 현재 그 디지털 헬스케어 자체를 차세대 어떤 그 성장 동력원으로 보면서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 것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 8천조 시장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산업, 더군다나 그 모든 그 산업, ICT라는 그 어떤 이런 걸로 대표되는 그 4차 산업혁명의 모든 것의 꽃은 어떻게 보면 이 디지털 헬스케어인데요. 바로 이 디지털 헬스케어를 선점하고 그 한 부분의 어떤 주도를 잡기 위해서 모든 국가가 지금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은 좀 공공성에 좀 머물러 있다 보니까 약간 좀 뒤처지는 반면이 있지만 미국이나 뭐 특히 그 핀란드 같은 경우는 벌써 이제 국가적인 어떤 이런 산업으로 지금 만들면서 이제 이 디지털 헬스케어가 이제 그 노키아가 잃어버렸던 어떤 그런 것들을 이끌면서 산업의 어떤 그런 성장의 그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걸 보면 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ICT 그 최강국이었고 또 그 어마어마한 그런 잠재력을 갖고 있는 나라이면서도 이게 지금 현재 그 규제라고 해야 되나요? 그 규제 자체도 어떻게 보면 좀 다른 것에 좀 얽매 있는 좀 안타까운 면이 있는데 좀 그런 거에서 좀 뒤처지는 걸 보고 또 가까운 그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규제라는 규제 모든 것을 다 그 철폐를 하다시피 하면서 완전 고속도로식으로 지금 나가는 거를 제가 얼마 전 그 중국 가서 그걸 봤었는데요. 그런 거 참 좀 우리나라의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 좀 이게 많은 좀 걱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가까운 그 좀 이렇게 일례로 보면 1999년이었나요? 그 SKT가 그때 이거 발표하는 그 기술 중 하나가 심장병을 예방하는 그런 원격 의료 예방 시스템을 하나 그 개발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어떤 이렇게 되면서 좀 그 뉴스가 잠잠하다가 결국 보면 이제 그 최근에 나왔던 이제 뉴스 중 하나가 이제 페이스메이커라고 그러죠. 그 심장에 어떤 그 무리가 있으면 이걸 전자적 신호로 인해 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게 체크할 수 있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원격 의료라든가 이런 거에 묶여가지고 이거를 묶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걸 꺼놓고 있다 그러잖아요. 이런 걸 보면 참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만일에 그 이건희 회장이 그런 그 원격 의료라든가 어떤 그런 페이스메이커의 어떤 그런 것들을 받았다 그러면 과연 심근경색이나 어떤 이런 걸로 그렇게 고마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좀 상태에서 저는 벗어나진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이게 다른 얘기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그 4차 산업혁명, 그러니까 그 4차 산업혁명에서 특히 디지털 헬스케어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건 아무래도 빅데이터인데요. 이 빅데이터는 자체는 이제 그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도
원유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예, 저도 그게는 무척 동의를 하고요. 그 빅데이터야말로 정말 그 4차 산업혁명의 모든 것의 핵심의 핵심이고 이거를 이용한다 그러면 스타트업이라든가 그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바라고 있는 현재 지금 우리나라는 그 대기업들이 이미 성장 동력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가장 일례로 그 중국을 한번 갔었었는데 그 중국의 그 사드 보복의 그 실체를 좀 알고 싶어서 갔다가 제가 지금 들었던 얘기 중 하나가 뭐냐면 그때 그 사드 보복을 그 제대로 당했다라고 얘기하는 그 기업들이 있죠. 그 유통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미 그 기술이 없습니다. 중국 기업과 이렇게 경쟁할 수 있는 기술이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걔네들이 이제 원하는 게 딱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들 수 있고 우리 중국에서 만들 수 있고 그런 거 같으면 우리가 왜 한국을 필요로 하겠느냐 이런 말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당신들에게 필요한 건 다른 게 없다. 반도체 그리고 또 하나를 디지털 스퀘어로 뽑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환경 기술을 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어떤 기술력이 높은 어떤 이런 것들을 이제 필요로 하는 거지. 이런 거 보면서 이제 그 빅데이터로 다시 돌아간다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빅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뭐 정부 규제에 그 막혀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법적인 어떤 이런 규제에 막혀 있다고 하는데 헌법으로 돌아가면서 보면 제가 좀 재밌는 거를 좀 하나 발견한 게 있어요. 제가 발견하는 건 아니고 그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하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쪽 그 연구팀이 이게 발견한 거였었는데요. 보니까 좀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그 우리나라가 원래 그 헌법에서는 그 개인정보 그 자기 결정권이라는 게 있어서 이게 헌법에서는 이제 그게 명시되지 않았지만 기본권으로 이걸 이미 인정을 하고 있다 그래요. 그런데 또 하나가 좀 다른 게 있었는데 자기정보관리통제권 있잖아요. 이거는 헌법에서 명시되지 않고 이걸 어떻게 좀 이제 현재 해석을 어떻게 할 수도 없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서 오는 어떤 그런 충돌적인 부분이 있어요, 법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개인정보 있잖아요. 이 관리의 주체가 누구이고 그리고 이 개인정보를 그 누구한테 넘겨주고 이런 거에 동의했을 때 이 어떤 그런 좀 충돌 앞으로 이제 보면은 그 의료진과 또는 이제 그 또 이게 공공기관들하고 그리고 시민단체 간의 어떤 그런 충돌의 어떤 그런 양상이 벌어질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적으로 대만에서도 보면 이제 2012년도였죠. 그때 이제 그 공공기관하고 시민단체들하고 이 의료정보 있잖아요. 그 공개 그 어떤 그 주체를 놓고 이게 서로 싸웠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그 걔네들이 하고 보면 이제 우리나라하고 좀 법이 좀 똑같은 게 있는데 공공의 목적에 의해서 그 이용될 때는 그 공공의 목적에 대해서 그 할 때는 그 개인 국민의 그 자유와 권리를 어느 정도 이게 좀 제어할 수 있다 이런 거에 의해서 그게 허가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요게 관련해서 좀 이제 그 앞으로 이제 내년부터서는 좀 이제 굉장히 이게 활발한 어떤 이런 법적인 그 논의가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또 시민단체와 또 그 의료인 간 그리고 또 이제 공공기관 간 어떤 이런 그 충돌이 좀 이게 예상되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산업적으로 돌아가면 이런 그 빅데이터가 이제 규제가 이제 풀리려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게 만약 풀린다 그러면 참 좋죠. 왜냐하면 이제 4차 산업의 혁명이라는 거 뭐 얘기를 하지만 실은 이제 디지털 스퀘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건 말 그대로 이제 고령화와 산업화 그러니까 현재 지금 중국이나 이 디지털 스퀘어를 지금 굉장히 지금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그 일본이나 중국이나 다들 다 보면 이게 고령화라는 어떤 이런 거에 굉장히 부딪혀 있는데 이 고령화를 해결하면서 산업의 어떤 이런 걸 부흥시키기 위한 가장 큰 수단으로 지금 이게 디지털 헬스케어를 보고 있고 그리고 그 중심에 그 빅데이터를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빅데이터 규제가 말 그대로 이제 의료 정보라든가 또는 뭐 개인 정보라든가 어떤 이런 걸로 이렇게 좀 묶여 있고 또 정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규제를 뭐 이렇게 좀 풀지 말지 이게 고민한다고 하지만 제 생각은 좀 달라요. 이거는 기자의 어떤 그 의견이라기보다는 저도 이제 취재 과정에서 보면서 이게 느꼈던 건데 이거 좀 다르게 얘기하면 디지털 헬스케어의 어떤 이런 그게 우리나라의 그 환경 문제랑 좀 많이 닿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환경 시장. 그러니까 뭐 이거는 정확한 그건 아닌데요. 환경부에서 예를 들어서 그냥 예입니다. 환경부에서 그 1년에 그 환경 처리 비용으로 그 업체들이나 어떤 이런 게 대주는 비용이 8천억이라는 예산이 배정돼 있다 그러면은 이 중에 3천억 정도가 실은 이익단체들한테 묶여 있어요. 그리고 그 3천억의 그 받는 그 이익단체들 같은 경우는 또 연결되는 것이 좀 더 이게 높은 그 상위의 어떤 그런 분들하고 좀 연결이 되면서 어떤 걸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어떤 그런 신성장을 원하는 그런 신기술을 갖고 나타나는 업체들이 이거를 그렇게 들이밀더라도 그런 어떤 이익단체들에 의해서 막히는 거를 제가 좀 많이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디지털의 어떤 헬스케어도 좀 이런 거랑 좀 닮아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많이 하면서 그러면서 좀 안타까운 면이 많이 들고 또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현재 그 보건복지부라든가 이런 그 관계 당국의 어떤 그런 고민들도 참 많이 묻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보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주체는 역시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주체는 아무래도 시민 단체라고 보거든요. 특히 그 중에서 그 소비자 단체인데 의료의 그 소비자 운동이 그 의료의 어떤 모든 것의 권리의 주체는 그 의료인과 그리고 또한 그 의료인에 반해서 같이 이렇게 그 또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는 그 소비자 단체에게 있을 때 이 모든 것이 좀 이렇게 디지털 헬스케어일 때 문이 열리는 걸 많이 봤었습니다. 그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아무래도 미국일 텐데요. 미국인 같은 경우는 이제 의료 소비자 그 운동이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그 소비자들이 이제 그거를 선택을 시작을 했어요. 의료 정보라든가 어떤 이런 것들의 개인적인 동의라든가 이걸 나눠줄 수 있는. 그러면서 이제 그 스타트업이 굉장히 크게 활성화되고 또 그것이 산업화로 이어지고 그러면서 벤처 캐피탈이 이렇게 유입되는 걸 보면서 참 부러운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런 걸 보면서 우리나라도 이게 국민들이 의료 소비의 주체로서 좀 더 관심을 갖고 그러면서 좀 당당하게 어떤 자기의 권리를 이렇게 주장할 수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동훈 기자님 감사합니다. 이런 문제와 관련된 광범위한 부분을 전부 말씀해 주셨고 중국이나 대만 또 뭐 외국의 사례까지도 짚어 주셨습니다. 특히 소비자 단체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가장 중요하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조윤미 대표님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CNI 소비자연구소의 대표이시고요. 지금 다른 모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마치시고 또 부랴부랴 여기 오시느라고 너무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박수. 늦어서 죄송합니다. 예, 열심히 왔는데 좀 토론이 늦은 것 같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을 열심히 봤는데요. 사실 이제 고민의 지점들이나 생각할 것들이 굉장히 많은 또 최근에 변화가 많은 내용들이라서 몇 가지 이제 최근에 많이 논의하고 있는 것, 뭐 또 어떤 방향성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좀 중심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보니까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2개의 소비자 단체가 그 위원회에 그 멤버로서 참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소비자 시민 모임하고 이제 소비자 연맹하고 이렇게 2군데가 참여를 했었는데 저는 위원회 따로 참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2분이 다 안 되시는 바람에 제가 예, 오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뭐 현재 IT 기술 개발과 또 4차 산업혁명 뭐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런 논의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서 그와 관련해 가지고 생각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사실 지금 4차 산업혁명 일종의 기술혁명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제가 어떤 포럼에서든 자동차 쪽에 그 기술 혁명을 주도하시는 분이 이제 발제를 쫙 하면서 실제로 4차 산업혁명은 소비자 혁명이다라고 정의를 딱 내리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그 생산 단계 기술 개발과 시스템 정책적인 지원을 통해서 뭔가를 개발해도 결국 그것이 구현되는 것은 시장인데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소비자 내지는 그래서 이용하는 사람들 뭐 일반 국민들의 수용성으로 성패가 갈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현재 2017년을 살고 있는 대다수의 소비자들에게 수용 가능한 기술이고 또 실제로 수용할 만한 그 메리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의 성공의 핵심이다 이거죠. 지금 우리는 기술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을 개발하면 다 될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요. 그동안에 우리의 산업의 발전을 통해서 시장이 변화하고 그를 통해서 삶의 방식이 변하는 모든 과정들을 보면 절대로 기술의 선택이 생산자나 기술을 개발하는 초기 개발자에 의해서 결정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전부 다 시장에 나왔을 때 100% 성공한다고 생각한 기술도 망한 기술이 수두룩하고요. 이거는 100% 잘 안 되는 걸 거야 라고 버리려고 하다가 우연히 뒷걸음질 치다가 밟아가지고 대박나는 그런 기술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착각을 하고 있어요. 현재 정부가 4차 산업기술위원회를 얼마 전에 발족을 했는데 뭐 수십 명이 거기에 각 분야별로 들어가 있는데 소비자 그룹은 한 명도 없습니다. 거기에 전부 개발자, 연구자, 기업.
그래서 우리가 기술혁명은 삶의 유형을 바꾸는 혁명이기 때문에 절대로 기술로 단독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런 그 새로운 기술의 변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시장에서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에게 수용 가능한가, 또 그것이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하기 위한 그 이익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명확하게 분석해 가면서 가야지 성공적으로 갈 수 있는데, 그래서 초기 단계의 기술적 변화와 제도의 변화에 있어서 수용자들의 관여와 참여, 이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 관여와 참여가 가능하려면 뭐냐면 그 논의가 가능한 수준에 올라서야 되는 거죠. 시민사회가 그 수준, 소비자가 그 수준에 올라서야 됩니다. 근데 4차 산업혁명의 기술적인 내용들을 들여다보면은 굉장히 그 비전문가가 논의하기가 어려운 내용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그런 내용들을 녹여서 실제로 개발의 초기 단계, 제도의 기획의 초기 단계에서 어떻게 관여와 참여가 가능하도록 할 것인가, 이게 사실 정책 성공의 어떤 판을 가르는 핵심인데, 우린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정책이나 연구나 고민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술이 부족해서 실패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부분에 아무 그 어떤 대책이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4차 산업혁명이 성공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에 저는 굉장히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이 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술이 굉장히 선진적으로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시장 속에서 구현하지 못하는 기술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문제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정보에 대한 부분인데, IT 기술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그것이 기술적으로 구현된 새로운 어떤 그 기술을 실현해 나가는 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되는 건데요. 결국 그것이 기술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통계적으로 가능한 방식이냐라고 하는 것도 결국 그런 빅데이터들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고요. 또 어떤 기술이 구현될 것인가도 그런 걸 통해서 나오는데, 이 정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과거에 얼마 전까지도 정보를 굉장히 국한해서 생각을 했어요. 개인이 생산해내는 거, 그 범위 이상을 저희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기술이 자꾸 발전하는 걸 보니까 더 이상 정보는 그 생산된 그 단계에서 머물러 있는 개인의 것이 아닌 정보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개인의 정보들이 생산이 돼서 거기에 다양한 사회적 정보가 머징이 돼가지고 전혀 다른 정보가 생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시장에서 활용되는 건 이 전혀 다른 새로운 정보의 활용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지금 우리가 과거형 패러다임에서 생각하고 있는 개인의 동의나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 정보를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판단이 이 초기에 전체 정보의 데이터에서 아주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개인이 생산한 정보의 수준에서 판단 가능한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미 정보, 데이터 자체가 사회적 자산이 된 겁니다. 사회적 자산이. 그럼 이 사회적 자산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측면에 놓고 보면 결국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 정보가 활용이 되는 여러 단계들 속에서 지향하는 바가 얼마나 윤리적인가, 합리적인가, 이런 것들이 훨씬, 그러니까 출발이 어디서부터인가 보다는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데이터 활용의 시대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이런 의료 영역에서의 그 활용이 굉장히 중요한 방점을 찍고 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생산이 어디로 되느냐라고 하는 거에 너무 집중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최종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정보는 굉장히 다른 색깔의 다른 정보일 수가 있는 거고, 단독의 생산 과정을 거친 정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매몰될 가능성이 있고, 사회적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전 세계가 활용해서 인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를 꽁꽁 묶어 넣어버리는 우를 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훨씬 더 정보에 대해서 우리가 지향점을 방점에 놓고, 자, 근데 지향점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아까 처음에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보의 시작 단계에서 무엇을 지향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사회적 또 그 소비자 또 국민들의 또 다른 관여의 방식,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거버넌스라고 하는 문제를 계속적으로 제기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그것을
보다 더 적극적이고 체계화되고 과학적인 방식으로의 거버넌스를 운영하지 못하면 이런 자산을 새로운 금맥을 켜놓고도 하나 돼도 쓰지 못하는 이런 현실에 머물러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듭니다.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기술들이 적용이 됐을 때 책임 소재에 대한 부분인데요. 예를 들면 뭐 자동차가 AI 기술이 접목돼 자동차에 들어왔을 때 사고가 났다. 그러면 그 차에 타고 있던 사람이 잘못이냐, 기술을 개발한 사람이 잘못이냐, 자동차 쪽 잘못이냐, 프로그램 운영 회사의 잘못이냐, 뭐 여러 가지 방면의 책임 소재들이 법적으로 굉장히 다툼이 심하게 될 텐데, 특히 의료 영역에 있어서 어떤 생산된 정보들이 여러 단계를 거쳐서 가공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의 기술로 구현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 각 단위에서의 어떤 최종적으로 문제가 발생된 이것을 책임을 어떻게 나누고 어떻게 규명할 것인가. 그래서 소비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건이나 사고나 피해에 대한 규명의 절차들에 대한 토론이나 논의들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다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내가 어떤 문제를 겪었을 때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그 문제를 극복하고 내게 발생된 이 문제들을 사회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길이 새로운 기술을 도입할 때 그 이용자들에게 제시되지 않으면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커지고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저항이 굉장히 강하게 되는 거다. 근데 우리가 그 논의를 전혀 하고 있지 않고 언제 하냐? 누가 죽어야 합니다. 일 터져야지. 그때부터 막 부랴부랴 뭘 하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는 이 새로운 변화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긍정적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정보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의료 정보 뭉뚱그리면 안 됩니다. 어떤 거는 인포먼트 초이스, 정말 명확한 인지를 가지고 선택을 명확히 해야 되는 정보가 있고, 굉장히 사회적인 그 합리성이나 이익이 높기 때문에 그 과정들을 과감히 생략하고 우리가 데이터가 주는 장점들을 적극적으로 사회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들이 있고, 또 어떤 정보의 아주 부분만 활용해서 뭔가 기술과 접목할 수 있는 정보들이 있고,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세분화하고 그 세분화한 것에 대한 시나리오들을 만들어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술을 하고 있지 사회 문화, 인문을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인문적 접근, 문화적 접근, 수용자들의 관점에 대한 명확한 분석, 그 요구사항에 대한 판단, 이런 것들이 없는 기술은 죽는 겁니다. 기술은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항에 대한 공격, 서로 간에 공격하다가 불신이 쌓이고 결국은 소수의 이해 집단들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왜곡된 결과물을 시장에 내놓고 결국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한 논의, 연구, 또 굉장히 과학적인 겁니다. 이거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뭐 사람들의 뭐 기분을 판단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요구와 트렌드와 삶의 방식의 변화와 뭐 여러 가지들을 분석하는 것 자체가, 우리는 이제 이과를 한 사람들이니까 그건 별로 과학이라고 생각이 잘 안 드는데 실제로 굉장히 과학적이고 전 세계적으로 이미 그런 것들을 분석하는 다양한 과학적 기법들이 개발돼서 적용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기술의 혁명은 궁극적으로 의료는 중간에 전문가의 기능들이 굉장히 그 역할을 많이 하는 아주 특성을 가진 그런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역할들이 아주 전면적인 변화를 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소비자가 직접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자기 판단의 영역이 확 넓어지기도 하고요. 또 전문가가 과거에 하지 않았던 새로운 기능들을 새로운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하게 되는 건데, 그런 역할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더 많은 역할을 하게 되고 새로운 역할에 대한 요구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과거 했던 역할인데 전혀 할 필요가 없는, 근데 우리 전혀 할 필요가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새로운 역할에 대한 얘기는 누가 하고 있는지 제가 별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새로운 역할은 과거에 했던 역할보다 저는 훨씬 큰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걸 만들어내고 거기에서 새로운 역할들을, 전문가로서의 역할들을 새롭게 개발하고 그것을 체계화하는 것, 이게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도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얘기가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여기쯤에서 얘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늦어서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논의 자리가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주 여러 방면의 우려와 또 앞으로 희망을 피력을 해주셨습니다. 하여튼 특히 의료에 있어서도 환자 및 환자 가족 그 참여는 뭐
굉장히 중요하고 점점 역할이 커지고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은 지금 말씀이 다 옳은 말씀이라는 걸 아실 거로 생각합니다. 자, 이제 박정현 교수님께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법학 전문대학원 교수시니까 아마 그 관점으로 말씀을 주실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박정현입니다. 마이크 조금 가까이 하시고. 네. 네. 네, 먼저 황선욱 이사님께서 사실은 최근 이제 4차 산업혁명, 뭐 보건의료에서의 뭐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우리 법학계에서 논의되는 다양한 쟁점들을 사실상 망라해 주신 듯하여 저는 최대한 이제 간단히 이제 시간을 이제 절약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점에 대해서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이제 전체적인 제가 이제 이 포럼에 참석을 하면서 그 발표를 들었던 것에 대한 소회, 그리고 하나는 또 제가 1분과위에 속해 있다 보니까 이제 윤영진 교수님께서 발표하셨던 블루버튼 이니셔티브에 대한 어떤 약간 부연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의료기기 규제에 관련한 부분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오늘 마침 또 주제가 그 미래보건의료에서의 법, 제도, 윤리, 또 하필 또 법이 제일 먼저 들어가서 참석하면서 그 개인적인 아무도 모르는 저만의 심적 부담감이 사실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주 작은 시범 사업 하나도 사실은 이제 사실 문제 삼지 않을 뿐이지 과연 이게 법적 근거 있어라고 따져들게 되면은 좀 막막한 면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정책이건 아무리 좋은 계획이건 간에 법제화되어야지만 사실상 이제 적법하게 운영 가능하고 실제로 또 거기 운영 과정에서의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법적 해결 절차를 거쳐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어떤 정책에 있어서건 사실은 법제적 연구도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어떤 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좋은 의견들도 많이 주시고 또 발표도 해주셔서 나름대로는 반가운 면도 있고 흥미로운 부분도 있었지만 조금 더 아쉬웠던 점이라고 하면은 조금 더 이렇게 각 어떤 안에 대한 법제적인 면, 예를 들어 어느 뭐 이러이러한 계획이 어느 법에 의해서 어떤 제도와 연관되는데 앞으로는 개괄적이나마 이러이러한 부분에 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 법제적 개선이 요구된다라는 어떤 식의 또 이런 그러니까 그 설명이 있었다고 한다면 아마 좀 더 이제 앞으로 우리 뭐 법학자들이 연구를 구체화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한편으로는 이번에 저희가 한 연구 과제와 관련해서 토론 과제와 관련해서 블루버튼 이니셔티브에서의 소비자 의료 정보 주권 찾기 관련해서는 사실 오늘 전체적인 포럼이 예방 또 뭐 일상적인 건강 관리 관점에서 우리가 어떤 제도적인 어떤 개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에 맞춰져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예방, 뭐 건강 관리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개인의 자기정보 결정권, 자기정보 이런 것들이 전제가 되어야지만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록 소비자 의료 정보 주권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긴 했지만 이것이 사실은 명확하게 말씀드리자면 법적인 개념은 아니고요. 오히려 이런 의료정보 주권에 관한 개념은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건강에 관한 권리, 건강권적 관점에서 접근을 해서 어떤 그런 권리를 좀 더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본인이 개인의 건강권의 차원에서 개인의 자기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비록 공적 주체가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가 아니라도 자신의 의료 정보를 활용해서 뭐 간단하건 뭐 좀 더 큰 규모가 좀 더 심각한 규모가 큰 것이건 어떤 민간의 어떤 다양한 어떤 의료 관련 서비스를 활용함으로써 예방적 차원에서 이제 자기의 건강을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결국 궁극적으로는 건강보험 재정의 문제에 있어서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플로어에서 그 진료 기록에 대한 어떤 자기 정보를 활용하려고 하는데 공익 관점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공익 관점에서 그것을 제한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의문인 게 과연 본인이 개인의 자기 정보를 활용을 한다는 것 자체에 있어서 과연 거기에 대응하는 공익이라는 게 어떤 요소일까라는 것을 좀 면밀히 분석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저는 오히려 이런 공익적인 관점보다는 개인이 자기 정보를 활용함에 있어서 대응되는 이익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사익과 사익 간의 충돌 문제로서
그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의료기관과의 어떤 이익 충돌의 면이 더 강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흔히 말하는 어떤 개인의 권리는 아까 여러분께서 말씀하셨지만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이지 정보 보유권, 소유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정보에 대한 권리에 있어서는 그 정보를 집적해서 축적을 해서 그 정보를 어떤 재산적 가치 있는 활용 가치 있는 걸로 만들어가는 어떤 의료기관에 있는 면도 사실 있는 거고 그래서 개인정보 자기 활용에 관한 어떤 시스템을 만들고자 한다면 이런 이익 충돌의 관점을 고려를 했을 때 의료기관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익조회적 관점에서의 인센티브라든가 성과제도 반영 혹은 어떤 인증제도 이런 다양한 어떤 정책적인 수단들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그 의료정보 기반해서 맞춤형 의료에 있어서의 의료기기 규제의 말씀도 많이 해주셨는데요. 사실은 미국에서의 최근 21세기 큐어 액트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의료기기의 정의에서 소프트웨어 개념을 들여놓고 있고 이런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사실은 규제에 있어서는 규제가 될지 안 될지의 가장 근본적인 부분은 우선적인 부분은 그 관련 법상 규제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한 어떤 진입 규제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식약처가 이게 의료기기에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않는지에 대한 판단에서부터 바로 그 시장 진입의 규제를 받을지 안 될지가 이제 결정이 되는데요. 사실은 그것이 특히나 모바일 기기나 모바일 앱이나 혹은 여러 다양한 어떤 소프트웨어들에 대해서도 이게 과연 의료기기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논의가 많이 되고 있고 사실상 의료기기에 해당한다고 판단이 되면 지금 기존의 어떤 복잡한 의료기기에 대한 규제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런 사전 진입에 관한 어떤 정의, 이런 사전 진입에 관한 규제에 있어서 좀 상당히 완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EU 같은 경우에서도 다들 이렇게 사전 진입을 적극적으로 완화해주는 면이 있고요. 오히려 행위 규제, 사후적인 행위 규제에 집중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그래서 아까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여러분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행위 규제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옳지만 한편으로는 지금 이제 현재까지 어떤 기술이나 어떤 과학 수준에 있어서 과연 이 기기나 이런 것들 소프트웨어가 가지고 있는 잠재적 위험성 리스크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되지 않은 상태에서 확 규제를 풀어버린다고 하면 그 리스크가 과연 나중에 실질적으로 구현됐을 때 실현되었을 때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규제를 할 것인가 이런 면에 상당히 위험한 측면이 있고 그래서 행위 규제를 함에 있어서 이렇게 어떤 리스크 관리의 측면도 분명히 면밀히 그리고 또 유연하게 신속히 어떤 규제를 할 수 있는 어떤 절차적인 어떤 내용적인 수단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상 크고 작은 같이 논의하고 싶은 것들은 있었지만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박 교수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역시 법학자답게 우리가 토론한 거에 내용에 숨어 있는 그런 측면들을 아주 날카롭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일본과 소속이시니까 이 일본과에서 리포트를 쓸 때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잘 정리하셔서 리포트를 좀 남을 수 있게 해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오상윤 과장님께 말씀의 기회를 드려서 정리하도록 해야 되겠는데 혹시 앞에 기조 연자님들 중에 질문이나 코멘트를 지금 꼭 한마디 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윤 교수님이나 서준봉 교수님이나 괜찮으십니까? 예, 지금 한마디. 예. 네, 제가 굉장히 엉뚱한 도발적인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드는데요. 지금 이제 법제도에서 말씀을 하고 계셔서 이게 건강권이라는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건강권이라는 게 아주 배타적인 권리인가 하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법적인 용어를 제가 잘 몰라서 이제 제가 표현하고 있는 게 이제 정확하게 표현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빅데이터를 아까도 잠깐 말을 했는데 백신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백신은 사회 전체를 위해서 전체적인 건강을 위해서 어느 정도 이상의 퍼센티지 인구가 접종을 받지 않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서 개인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빅데이터도 마찬가지로 저거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데이터를 공유하고 하는데
물론 자기의 개인적인 그 기본권, 뭐 아까 뭐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던 자기 결정권이나 이런 것들을 제약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기는 한데 그거를 제약하고 전체 데이터를 모아서 유용하게 활용함으로써 얻어지는 사회적인 뭐 편의라고 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커서 그런 것을 조금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제가 도발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년에 어차피 지금 뭐 개헌도 한다고 하니까 지금 무슨 헌법에 건강권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말고 안 들어가 있나요? 안 들어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하여튼 그래서 그거를 사회 뭐 어떤 그 건강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개인의 어떤 그 기본권 일부를 좀 양보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한 조항 같은 것도 좀 같이 넣는 방법을 좀 고려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뭐 당연한 지적이시고요. 우리가 이제 사회적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라는 게 쉽지 않으니까 이 각 직역 간의 스테이크홀더 간의 의견이 있을 수 있고 굉장히 건설적인 말씀이라고 또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정확히 6시가 돼서 우리 오성윤 과장님께서는 5분을 딱 지켜주실 걸로. 예. 예, 복지부의 의료정보정책과장입니다. 제가 오늘 계속 앞에 분들 패널 토론하시는 걸 들으면서 저는 몇 분 할 수 있을까? 모든 분들의 얼굴에 피로와 이런 그런 게 가득하신데 제가 몇 분이나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요. 다들 평균 12분 하신 것 같아요. 1시간 하셨으니 저도 그 정도는 해야 될 것 같고요. 좀 양해를 바랍니다. 좀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오늘 와서 여기 쭉 발표하신 내용을 들으면서 제가 너무나도 제가 보건복지부에 와서 공직 생활을 한지 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 흘렀는데 제가 그동안 해왔던 업무가 여기 다 있어요. 제가 뭐 건강정책과에서 뭐 저기 건강증진사업 1차 의료 강화 예방 증진사업 그리고 또 건강관리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그런 법제도 추진하는 업무도 했었고 그리고 또 우리 의료기기 화장품 업무를 하면서 여기 사분과에서 제안해 주셨던 여러 가지 규제 문제들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고요. 지금은 빅데이터라든가 원격 의료, 재생 의료 이런 사업들을 지금 또 담당을 하고 있으면서 진료 정보 교류라든가 이런 업무들이 모두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업무와 하고 있는 업무하고 다 연관이 돼가지고 참 너무나도 정말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에 너무 많은 정보가 들어왔는데요. 일단 제가 지금 현업으로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앞에서 발표해 주셨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저도 조금은 코멘트를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까 유소영 박사님께서 이렇게 발표하셨던 내용 중에서 아까 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커먼 룰을 개정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시간도 많이 소요하고 대중에게 오픈된 의견들을 수렴하면서 제도를 만들어 왔다라는 사실이 대단히 인상 깊었고 맨 마지막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그런 과정들이 우리 사회에서는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많이 생략되어 온 채 진행이 됐었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고 싶고요. 다만 이제 뭐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도입과 관련해서 이제 규제 샌드박스라든가 규제 프리존 같은 내용들을 언급을 해주셨어요. 지금 사실 안 계셔가지고 좀 아쉬운데 개인적으로는 좀 이런 좋은 취지인데 이제 보건의료 분야의 특수성상 어느 한 지역에서 혹은 뭐 어느 한 특정한 어떤 뭐 분야나 기술에 대해서 이게 전면적인 규제가 없어져 버리게 되면 굉장히 전국 단위로 어떤 규제가 없어진 거하고 큰 차이가 없는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뭐 규제 프리존이라고 해서 어떤 지역에서만 임상 시험과 관련된 혜택을 규제를 완화를 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거기에서 만들어진 치료제가 어차피 전국에 유통이 되게 되는 그런 너무 좀 조악한 비유일 수도 있는데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빅데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규제 샌드박스라는 것으로 해서 규제를 전면 다 완화를 하고 모두 다 연계 분석을 할 수 있게끔 만든다라면 얼마 전에도 이제 중기벤처부에서 판교 밸리에다가 규제 샌드박스를 하기 위해서 이런 빅데이터를 해보겠다고 그쪽 과장이 저한테 찾아오셨었는데 저는 반대했거든요. 거기에서 하게 되면 전국에서 모든 연구자들이 거기 와서 연구할 텐데
전면 시행하는 것이랑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런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충실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나가면서 한 걸음씩 나가야 되는 것이지 규제 샌드박스나 프리존처럼 어떤 일단 규제 완화하고 어떻게 되나 보자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우회해서 가로질러 가려는 그런 노력인 것 같아서 약간은 좀 조심스럽게 언급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블루버튼 이니셔티브로 의료 정보 주권을 찾는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이십니다. 그 진료 정보 교류 사업을 통해서 개인 정보를 다운로드. 하지만 아까 그 심평원에서 질의를 해주셨던가요? 그 아까 질의해 주신 게 이제 단순 민원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제 자기 정보를 보험사에다가 요구하고 이를테면 그런 것들이 굉장히 관행화되고 보험사에서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할 수 있겠죠. 뭐 강요는 하지 않겠지만 제출을 하면 보험료를 뭐 할인해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유도하는 인센티브 형태로 사실상 그걸 납부를 하도록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아직은 이것도 역시 쟁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고 그런 문제들 때문에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진료 정보 교류 사업을 하면서는 현재 그 포털에 접속을 해가지고 본인의 진료 이력을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구축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정보를 모두 다 조회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제안이신데 조금 더 우리가 더 토론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발표를 한꺼번에 좀 말씀드리면 이게 어떻게 보면 그 공적인 건강관리 체계를 만드는 그런 영역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건강정책과에서 근무를 할 때 조비룡 교수님께 자문을 많이 구했었는데요. 그리고 또 지금 백남종 교수님께서 제안을 해주신 이를테면 53페이지와 자료집에 53페이지와 59페이지 상단에 나와 있는 일련의 이런 국민 건강관리 프로그램 체계 같은 것들도 이제 아주 초보적인 형태지만 제가 실무를 담당할 때 이런 식의 어떤 전 국민의 건강을 좀 이제 관리를 할 수 있고 무엇인가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체계가 만들어지면 좋겠다라는 것을 대단히 많이 고민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그게 어떻게 구현이 되지 못하고 지금 훨씬 더 많은 부분이 디벨롭된 형태로 이렇게 다시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들을 수 있어서 대단히 기뻤는데요. 이를테면 이제 건강보험공단 같은 데에서 이런 건강관리 시스템과 관련된 운영을 맡아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뭐 건강보험료를 할인을 해주는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아주 뭐 좀 초보적인 형태겠지만 그런 것도 시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최근에 뭐 그 캐시워크라고 어플 아시나요? 100보를 걸으면 1원이 적립이 되고 10,000보를 걸으면 100원이 하루에 최대 적립이 되는데 뭐 그런 프로그램을 건보공단이 도입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이제 하루에 100원씩 한 달에 3,000원 건강보험료를 할인을 해줄 수도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좀 단순 무식한 상상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발상은 그런 어떤 건강 관리를 하게 되는 서비스 그 건강 관리를 하는 개인을 관리해주고 적정한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는 서비스 내용과 방법을 가이드해주고 그렇게 했을 때 성과가 나타나게 되면 실적에 따른 보상을 해주고 이게 그런데 제가 예전에 건강관리 업무를 할 때는 개별 기업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의료 민영화 논란도 있었지만 그것을 떠나서 일단 규모의 경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 모델이 잘 나오지가 않고요. 그래서 어떤 국민 건강관리 차원에서 건강보험공단 같은 이런 국가적 기관들이 이런 시스템들을 고려를 해보면 그리고 이분과에서 제안됐었던 1차 의료에서의 어떤 ICT에 기반한 제도 개선과 연계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번째 분과와 관련해서는 아까 사이넥스의 대표님께서도 첫 번째 토론하실 때도 발표를 해주셨었는데요. 네 번째 분과에서 제안된 내용들에 대해서요. 사실은 이제 저는 우리가 아직 알 수 없는 미지의 기술 그리고 대단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기술에 대해서 인허가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제 그 후단이 사실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신의료기술 평가라는 장벽이 있고 건강보험 등재를 통해서 가격이 매겨지게 되죠. 제가 의료기기 업무를 할 때 대단히 많은 기업들이 이 단계에서 좌절을 하고 사업을 접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제가 상담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한 수십 건에 달하는 기업 대표나
연구소장님들을 만나서 직접 상담을 해보았었는데요.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대단히 우리 어떤 그 신의료기술 평가나 건강보험 체계가 좀 혁신에 대한 보상이 약간은 좀 부족하지 않은가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됐었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관련 부서에서 이런 보상 체계를 어떻게 새롭게 리뉴얼 할 것인지 제도들을 지금 연구 영역도 하고 있고 제도들을 그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에서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제 이러한 새로운 기술들에 대해서 비용 효과성 측면도 뭐 중요하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새로운 의료 기술이고 인체에 적용되는 것이니 안전성과 유효성이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 그 오늘 발제를 해주신 많은 분들, 많은 그 교수님들, 특히 대부분 의사 선생님들도 많으신데요.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런 그 새로운 기술에 대한 수용도가 가장 또 낮으신 분들도 의사 선생님들이신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이를테면 신의료기술 평가나 건강보험에서 그 등재 심사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많은 그 의료계 의사 선생님들을 비롯해서 의료계 분들을 모시게 되는데 대단히 그 안전성과 유효성 입증이 어렵거나 혹은 확실하게 되지 않은 기술에 대해서 아무리 첨단 기술이라 하더라도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뭐 저는 뭐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이런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안전성과 유효성을 적절하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인가, 평가 체계를 잘 마련을 해야겠다라는 그 고민을 좀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분과에서 발표를 해주신 것과 함께 묶어서 그러니까 의료 정보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특히 오늘 김준현 대표님을 비롯해서 이제 여러 분들께서 빅데이터의 어떤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도 그 지난 정부에서도 이제 빅데이터를 추진을 해왔습니다만 이 빅데이터의 어떤 그 활용 가치, 뭐 산업적 활용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고요. 공공적 목적으로 그것도 연구 목적으로도 대단히 많은 부분 활용을 할 수 있는 그 가치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중요성은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도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이러한 빅데이터가 어떻게 보면 양날의 칼처럼 대단히 그 국민의 건강 증진과 이런 목적을 위해서도 활용할 수가 있겠지만은 한편으로는 또 지나친 어떤 그 상업화, 영리화 혹은 또 이제 민간 보험사들로 흔히 지칭이 되고 있는데 그런 어떤 그 영리적 악용, 오남용 등에 대해서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돼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려들도 대단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의 보호, 자기결정권도 물론 관련되는 이슈가 되겠고요. 이 이슈와 이제 학계, 업계 그리고 의료계 그다음에 시민단체 그리고 소비자 단체 이런 많은 분들이 제시해 주시는 그 의견들이 너무나도 다르고 조율을 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제 자리에 그냥 AI가 있으면 좋겠다 그 생각도 해봤는데요. 어떻게 하면 이 다양하고 힘든 의견들을 조율해서 최적의 해법을 낼 수 있을까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동안 만들어온 어떤 그 빅데이터 추진 전략을 초안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올 하반기부터는 시민단체들과 계속해서 간담회를 가지면서 여기 건강세상 네트워크에서도 그 대표분이 참여를 해주시고 있는데요. 그런 논의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초안을 다 공개를 해서 자료를 제공해 드렸고 검토 의견을 뭐 어떻게든 또 이렇게 받아서 또 이를 조화롭게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다만 이 부분에 대한 그 레귤레이션을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 어떻게 좀 이제 할 것인가,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같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같이 좀 고민을 해서 의견을 담아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빅데이터의 활용과 관련된 내용도 마찬가지로 공익적 목적과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활용을 먼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많은 근거를 창출하고 성과를 낳아야지 우리 다 같이 그 사회적 공론화 과정에서 이 빅데이터를 어떤 방향으로 쓸 수 있을 것인지 방향을 정할 수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다시 맨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서 어떤 공론화 위원회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이야기들이 그 특별 강연에서도 있었는데요.
그런 그 의견 수렴 과정을 폭넓게 거치고 좀 더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가지고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좀 밝히겠습니다. 13분이 됐네요. 예, 1분 초과했습니다. 길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오상현 과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 이런 류의 이제 뭐 포럼이나 토론회를 제가 꽤 자주 했는데 이 정부 대표로 나오셔서 이렇게 열심히 강의를 경청하시고 본인의 아이디어를 메모하시고 종합해서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시는 그런 사례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로 좀 우리 오 과장님과 토론자 여러분들께 감사했어요. 네. 다음번 포럼이 12월 15일로 이제 마지막 포럼이 금년도 마무리 포럼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오상현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다음번에는 패널 토론자가 아니라 기조 강연자로 한번 모셔서 이게 제가 농담이 아닌 게 다른 부처의 이 회의를 가 보면은 정부의 실국장님이 나오셔서 기조 강연을 정말 진지하게 굉장히 해박하게 많이 하고 그러는 거를 과기부 쪽이나 이쪽에서는 본 적도 있고요. 자, 혹시 오디언스 중에서 나 이 말만은 꼭 하고 싶었는데 기회를 안 주냐 하시는 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 한 분 정도 하고 끝내겠습니다. 어차피 네, 소속을 좀 말씀해 주시고 성함하고요. 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욱이라고 합니다. 예, 오늘 정말 좋은 강의 잘 들었고요. 그리고 정말 좋은 제가 고민했던 많은 부분들을 말씀을 다루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그러면서 제가 뭐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좀 말씀 내지 좀 드리고 싶었던 부분들이 뭐냐면 오늘 많은 여러 가지 주제들 중에서 어떤 규제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한 공감을 하는 부분들이고 여러 가지 있는 부분들이 있긴 한데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왔던 부분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주로 사전 인정제라든지 주로 이제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각의 제도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이지 이게 규제 패러다임의 전환이라 그러면 그 이전에 건재에 따른 어떤 여러 가지 법 철학적인 논의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다뤄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도 보면 아까 허가라고 이야기했을 땐 기본적으로 대물적 허가 행정행위에 해당되는 성격들인데 그게 사전 인정대로 된다고 생각을 하면 일종의 보면 개인적 행정행위의 성격으로 변환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기존의 어떤 행정법의 틀을 이제 무너뜨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오늘도 말씀드렸던 뭐 책임 부분들 일종의 4차 산업이 이루어졌을 경우 기존의 어떤 책임 제기와는 좀 다른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면 물론 여러 가지 과실 책임에서 제조물 책임으로 바뀌어 오긴 했지만 또 다른 하나의 어떤 책임 법제에 대한 책임 이유에 대한 논의가 새로 또 정립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근저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오늘 많은 이야기들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논의들이 지금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근데 개인정보보호법이 만들어진 지 꽤 오래됐던 부분들이고 이게 사실은 일본에 대한 법들을 많이 벤치마킹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시기에 만들어졌을 때 그게 어떤 법이라는 게 그 시대적 사회적인 합의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 법이 지금 현재까지 많은 원용할 수 있을 만큼 이게 타당한지 부분에 대한 논의 내지 여러 가지 검증 부분들도 조금은 지금쯤은 다뤄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환자 주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인데 이게 지금 실질적인 환자 주권이 이게 많은 분들이 시민단체에서 말씀을 하죠. 이게 실질적인 환자 주권이냐?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그게 가지고 있다고 해서 환자 주권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환자 주권이 되기 위해서는 물론 오늘 환자 중심의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이 나왔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들도 어쨌든 전체적인 패러다임의 변화, 규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모든 종합적인 법학적인 부분들의 논의들이 조금 더 다시 한번 좀 심사숙고되고 고려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네, 아주 감사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30년 전의 의료를 돌아보면 환자의 주권 문제는 정말 천지 차이로 많이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가 이 냄비 속의 개구리처럼 못 느껴서 그렇지 정말 많은 발전을 이루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앞으로 더 발전해야 되는 것도 사실이고요. 자, 오늘 아주 긴 시간 강의와 토론 정말 진지한 내용이고 우리 사회 모든 이런 토론의 목적은 환자의 건강, 국민의 건강, 그것으로 건강한 나라를 만들고 싶은 그런 욕심 때문에 우리가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께 제가 오늘의 좌장으로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사고의 출발은 항상 환자로부터 출발해야 된다. 이 제도가, 이 기기가, 이 기술이 환자한테 이로울까?
내지는 국민에게 이로울까? 여기서 출발을 해야지만 답이 나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오늘 이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